자, 시작하시죠. 하자고요? 하면 되죠? 빨리 앉으세요. 이렇게 안 앉으시고. 어때? 쌤좀 예쁘나? 아니 너무 이렇게 상반신을 네, 나와. 상반신이 나와야지. 화면이 아니 나와야지. 너무 여기 얼굴 크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안젤로. 근데 진짜? 잘 봐봐. 좋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민주 교육팀장 박연아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 아주 핫한 거죠. 표시광고 관련해서 파트에로가 핫한데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정복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시 행정 처분 내용 확인해 보겠고요. 표시광고 허위 과장사에는 과태료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적용되겠습니다. 허위 매물 광고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거래 계약 후에 네이버 광고를 내리지 않거나 유튜브 거래 완료 매물 미삭제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짓 과장 광고는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인데 실제 가격보다 낮게 광고하는 경우 참 많은데 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로 오인받을 만한 광고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사항이 되겠고 인터넷 표시 광고 공통 5가지, 중개 대상물 12가지 항목 미기재 및 오류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가지 공통 사항은 중개 대상물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이 되겠고 건축물 기준으로 12가지 항목 명시 사항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실, 욕실수, 사용 승인일, 주차 대수, 관리비,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용 횟수, 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서 과태료는 2분의 1까지 감경 가능하고 위반 행위는 20년 8월 20일 이후에 기재된 모든 온라인 광고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온라인 광고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일반 사항에서 Q&A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5가지는 명칭은 중개대상물에 등록된 명칭을 표시하시고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시고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성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시하시면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병기시에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A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땡땡 관로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박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데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관련 사항인데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셔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으로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5가지 사항 모두 표시 후 등록관청에 신고된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과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를 표시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업무폰 많이 쓰시는데 업무폰이 등록된 거여야 됩니다. 그냥 중간에 바꾸셨으면 한번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개대상물 종류별 명시사항 구분입니다. 건축물은 12가지입니다. 12가지인데 한번 쭉 보시면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소재지를 표시하시는데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는데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읍면 동의까지만 표시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단독주택은 읍면 동의, 지번 안 하고 총 층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재주택은 공동주택인데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층수를 포함하는데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는 저중고로 표시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지의 건축물 읍면 동의까지 표시할 수 있고 반드시 층수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층수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밭대로가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표시하는데 제곱미터, 평으로 표시하시면 안 되고 제곱미터로 표시하시면 되겠고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 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거래 예정 금액,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로 구분,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으로 나눠 표시하시고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총 층수는 중개 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주 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기재하시는데 즉시 입주 표시 가능하시고 거래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 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 가능월에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뭐 협의 입주 이런 경우 쓰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도 과태료를 받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웬만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실 및 욕실수는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서 확인한 방수 및 욕실수 또는 실제 현황에 의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준공일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등 행정기관이 승인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시면 되고 주차 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 대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월 평균 액수 외에 기목이 포함된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하시면 되는데 주택관리비 세부 항목 설명 의무가 개정됐고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미표시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는데 뒤쪽에 관리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은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 그 외에는 주택 출입구 방향을 8가지 방향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별 명시사항 부분에서 토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있는데 토지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로 표시 5가지 표시하시면 되고 임목은 소재지, 면적, 가격, 임목, 내역, 거래 형태 5가지 포함해서 광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 3가지를 포함해서 광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인터넷 광고 시에 올바로 명시한 사례를 표 형식하고 줄글 형식으로 좀 넣어봤거든요. 어차피 제가 교육자료 다 올려드릴 거니까 광고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 요약표도 좀 넣어봤는데 책상에 잘 보이는 곳에 좀 부착하셔가지고 광고 올리실 때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표시 광고입니다. 소재지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 밑에 박스를 먼저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제1에 제2호 단독주택 부분이 있는데 가목은 단독주택, 남목은 다중주택, 다목은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에 제2호는 공동주택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동의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원을 이제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에 제1의 과목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되겠죠. 이 부분은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집원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에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읍면 동의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반드시 층수 표시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제가 조금 어렵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다가구 주택의 표시 광고는 다가구 주택은 다목의 단독주택으로 집원 플러스 동 플러스 층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는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표시 광고는 오피스텔은 별표 제1에 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읍면 동의 집원은 안 쓰실 수 있고 하지만 층수는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표시 광고 부분인데 건축물 대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 대장이라는 부분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18년도 12월 4일 이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다 나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하실 때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까 매번 건축물 대장 발급하시잖아요. 한번 확인하셔서 광고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광고인데 2024년 4월 1일 광고부터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광고에 정액 관리비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과장 광고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 대상입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 4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부 내역 안 쓰셔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에 1호 감옥의 단독주택, 1, 2층짜리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쓰셔도 되고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세부 내용 써야 되고 상가 건물은 안 쓰셔도 된다. 미등기 건물, 신축 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한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 부과 방식 2개 표시 방식을 좀 정리해보면 관리비 정액 10만 원 이상은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관리비가 총 10만 원이다. 일반 관리비 5만 원, 전기료 3만 원, 가스 사용료 2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표시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관리비 월 평균 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만 기재하시면 되고 금액은 안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관리비가 월 평균 액수가 8만 원이면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이 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표시 광고 시에 표출 예시도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 부과될 때 이 표에 맞춰서 기재하시면 되고 10만 원 이상 부과이나 중개 의뢰인이 세부 내용 미제 시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중개 의뢰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을 미표시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미만 부과할 때에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관리 규약에 따라 부과할 경우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할 경우 중개 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할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제 아까 임대인 미고지한 경우 포함해서 4가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좀 짧게 끝내봤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전에 이제 질의사항 좀 정리해봤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근색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는 무엇으로 할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우선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나온 용도로 해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주택으로 사용해도 근생으로 광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지 내부에 부착하는 현수막에도 중개사무소 명칭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가. 5가지 저희 공동 항목 있죠.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붙여서 지나가다 많이 붙여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 내용 보시고
뭐 저희가 따로 신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는 걸리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가격,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등 의뢰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부당한 허위 매물 표시 광고가 되는 건가요? 결론 얘기하면 됩니다. 부당한 허위 매물 광고 될 수 있고, 사실 악의적 신고나 그리고 의뢰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가격을 뭐 낮추는 경우는 그나마 나오는데 높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또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낮게 광고하고 있다 누가 신고하면 저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밑에 팁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공유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가서 적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전화로 했을 때는 이제 녹취를 활용하시고 문자로 받거나, 근데 만약 그냥 보고 했을 때는 뭔가 근거를 남기셔야 된다. 그래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방수 및 욕실수를 기재할 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상가 건물도 표시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상가를 할 때 뭐 방 몇 개, 그 임차가 나온 부분에 방 몇 개, 욕실, 화장실 포함해서 몇 개 이렇게 기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내부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빌딩 301호, A빌딩 301호가 방 및 방 0, 욕실수 0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건물 내 공용 화장실 각각 남녀 구분으로 있음, 한 개 있음 이런 식으로 기재는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럴 수 있죠.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매나 임차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는 전체의 방수와 욕실수, 화장실 개수를 다 기재하셔야 되니까 쉽진 않죠. 하지만 그걸 확인해서 기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명 점포주택, 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는 소재지 표시 방법은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까지 표시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상가만 1층에 따로 나왔다라고 하면 읍면 동의까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번은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 피하는 팁 좀 써봤고요.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리스트 요약표 활용하셔서 좀 잘 보이는데 부착하셔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즉시 종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이 계약이냐라는 얘기 많은데, 가계약은 계약이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 들어간 날짜에 그냥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에게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 통화 녹음, 녹취 문자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1회차 실전 중개 실무교육 여기까지고요. 실전 실무교육 마치면서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다. 허버트 스펜서가 얘기했네요.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뭐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거 좀 확인했어요. 근데 빠진 부분이 있고 전화번호도 그냥 업무폰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번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광고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언까지 완벽합니다. 뭐 질문들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15분이 남았어. 못 발랐나 말이?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라고요 지금? 설한 시장이 어제 가계약금 받은 거 광고로 내리셨나요? 빨리 해요. 밥 안 했잖아요. 광고 안 해요? 광고 안 했어요. 아, 좋습니다. 저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도 있고 네. 얘기해볼 만한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도 옛날에 처음에 그 층수 표기 관련해서 이제 과태료를 한번 받았죠. 기억나요? 처음에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인데 이제 층수 표기를 우리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 센터 중에 한 분도 그런 걸로 과태료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과태료 받았을 때 이제 보지서가 나오잖아요. 바로 내면 끝이다. 바로 내지 말고 일단 읍소를 한번 이제 그 항의하는 내용에 그걸 한번 보내면 대부분 50% 정도는 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는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를 다 쓰시고, 그리고 다만 틀린 게 아니라 약간 법규가 애매하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쓰면 그때 저희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이제 감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기 전에 그런 거 한번 쓰시면 일단 감익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개공이랑 소공
이제 명의 상관없이 등록된 번호를 쓴다라고 표시되어 있던데 명의가 본인 명의고 등록되고. 그 둘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은 일단 확실히 등록된 번호여야 되고 소공은 소공도 등록된 본인 명의여야 되고 소공. 그러니까 저희가 소공 등록할 때 그 전화번호로. 그래서 그게 핸드폰이 소공 명의예요. 네, 맞죠. 개공 소공 다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네.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개공이 아예 번호를 많이 등록해 놓은 사무소도 있고요. 아니면 소공이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어제 몇 번 바꾼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취지 자체가 아까 보시면 결국에는 이 네이버 광고를 보고 이 사람 집을 찾아갈 수 있냐 없냐 해서 주택을 찾아오면 곤란하니까 이제 못 찾아오게끔 숨기는 거고 이제 비주택은 오픈돼 있으니까 그래도 찾아도 된다 정도로 구분을 해도 될 것 같고 오피스텔이 주택이어도 이 총수 표기는 건축물 대장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거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관리비는 상가는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가 없죠. 네, 없어요. 그리고 주거용은 의무가 있는데 10만 원 정액. 오피스텔도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의무입니다. 업무용도? 네, 다 의무입니다. 다 의무. 아파트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관리 구약에 따른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 대장 껴보면 18년도 이후에는 다 실별 면적이 있다는 거죠. 네. 다 떼보진 않았는데 우선은 이제 지정으로 돼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다가구나 다중은 건축물 대장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 떼어보고 뭐 호실수 쓴다거나 뭐 면적을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를 확인하시고 뭐 층수라던가 위치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가구는 워낙 마음대로 쪼개고 용도도 막 마음대로 바꿔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생주택은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 네 근생을 주택으로 쓰고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살던 집이 이제 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이었는데 위쪽 주택부를 근생으로 바꾸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중개사님이 이전에 그 주택 계약서 그대로 썼던 걸로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확인 설명서랑 그래가지고 거기서 폐기하고 다시 쓰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가계약날에 삭제를 하는 걸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가계약날 삭제하라 이렇게 넣고 거래 계약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니까 그게 좀 논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대요.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깔끔하게 가계약날 삭제를 하자 하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어제 이제 서현 시장님이 보내주셨던 가계약은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가계약 보낼 때 전략적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호실이라던가 금액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약간 청약의 형태로 원하면 넣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사실 계약으로 안 보죠. 청약 정도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계약하면 그냥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그냥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보낸 것 같이의 형태로 간다면 특수한 특약 사항이 없으면 사실 나머지 계약금 잔액도 넣고 나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오히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기보다 본인이 전략적으로 때로는 좀 두루뭉실하게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계약에 준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걸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확인 설명서 아니 우리 표시 광고 관련해서 그리고 명함에 어제 제가 명함을 제명함을 만드는데 거기 등록번호가 우리 다 써있더라고요. 명함에 등록번호 쓰는 이유는 뭐 매물 작업할 때 붙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등록번호를 명함에 왜 넣죠? 간판이랑 명함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 등록번호를 간판이랑 명함에는 안 넣죠. 안 넣어도 되죠. 근데 이제 넣는데 주로 붙일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붙일 일은 별로 없으니까 빼달라고 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간판에도 사실 등록번호는 아프게 안 해요. 간판에 계좌번호 그분 궁금한 게 방이랑 욕실 기준 해가지고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욕실은 그 화장실 기준으로 알고 있고 방은 사실 약간 가격으로 근데 방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방해 기준. 문이 있어야 되는지 가벽으로 해도 그것이 되는지 아니면 소방법을 지키지 않고서도 그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도 우리가 방으로 가서 기재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아까 사항이랑 두 가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좀 헷갈렸네요. 그리고 제가 소속공인을 회사에서 제 등록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장님께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도 그거 보니까 음. 소공분들 등록된 번호가 어디서 서치가 안 돼요. 음. 뭐 당연히 그 우리가 신고할 때는 하지만 일단 개공분들 번호는 이렇게 서치가 되는데 소공분들 번호는 사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바꾸는 것도 번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인장은 우리가 바꾸는 거에 대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번호는 저희도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바꾸면서 한번 절차나 확인 방법 본인이 뭐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방해 기준도 애매하고 욕실의 기준도 애매하죠. 변기가 있는 것과 샤워실만 있는 거에 대한 차이. 그리고 주방도 이 우리가 흔히 이제 다중주택에다가 주방을 넣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싱크대를 넣고 인덕션 같은 걸 넣죠. 가스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또 화장실에서도 뭐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주방에서도 잠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싱크대가 아니다. 뭐 아니면 이건 뭐 주방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이제 구청에서 걸리면 싱크대는 그대로 두지만 인덕션을 빼요. 취사니까 설거지는 화장실 똑같은 화장실에 있는 싱크대가 그 지금 이걸 뭐라고 하죠? 손 씻는데 세면대가 그냥 부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인덕션이 있으면 이제 요리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인덕션을 제거하고 사진 찍어서 구청에 이제 보내주죠. 그럼 한 20세대를 그 짓을 해놨으면 이제 하나만 이렇게 빼가지고 보내주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복층을 만드는 것도 방으로 가는 중. 거예요. 역시. 그렇죠. 궁금하다. 아닐 것 같긴 한데. 그건 층이지 방이. 방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층도 층으로 이게 그 형평에다 문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못하고 소장님이 등록된 번호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만나서 질의를 하려 했으나 소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아서 한번. 관리비는 안 헷갈려요. 응? 관리비가 정액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관리비는 정액이 아니고 규약, 관리 규약에 따른. 규약이다. 그 네 가지 응. 중에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에서 집주인들이 뭐 1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있잖아요. 연휴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기재하라는 얘기. 그럼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중개사라고 밝히고 관리 규약을 다 주라고 해야 되겠죠. 관리계약은 외부에서도 서치할 수가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고 아파트마다 관리계약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면 거기에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얼마다라는 게 정상적인 아파트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고 뭐 집합상가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관리단이 형성 여기처럼 이제 관리단이 정식으로 형성이 안 된 경우, 뭐 관리계약이 통과가 안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그렇게 잘 서치가 안 되고 대부분 근데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은 다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리고 요번에 저도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2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38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이잖아. 진짜 여름이잖아. 월세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온다. 네, 20만 원 나오는 게 어디서 30평대 아파트가 진짜 40평대 아니에요? 아니 우리 20평대잖아. 20만 원. 84 타입 아니에요? 84 타입에 회사가 상장하는 거랑 84 타입이면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쓴 것 같아. 같은 면적 대비 요즘 그 에너지 패널 보면 같은 면적 대비 뭐 쓰는 거 보면 우리 집 진짜 많이 쓰고 방마다 그리고 에어컨이 다 있으니까 오지게 푼다 진짜. 어떻게 사는 우리 2인 거야? 가운데도 30 얼마.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쓰지도 않는데 아주 단 한 번도 안 왔어. 단 한 번도 헬스장 단 한 번도 안 왔어. 그래서 이 정도. 그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저번에 확인 설명서 했고 표시 광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룬 거는 이제 그냥 뭐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 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희 뭐 영상들 올라가거든요 유튜브에 그럼 거기에 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자료도 올라.